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학교에 있다 보면 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선생님 도통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학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쉽고도 확실하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누구나 쉽고도 재미있게 시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시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의외로 짧기 때문이에요.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짧은데 왜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형식이 너무 짧을 경우 의미를 친절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숨바꼭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게 또 시의 매력이에요.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숨은 사람을 찾아내면은 굉장히 큰 쾌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면 그 나름의 즐거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도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서사문학처럼, 즉 소설처럼 막 본격적으로 막 사건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의 감정을 운율에 담겨서 전달하는 소소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잘 감상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시 해석의 순서를 가르쳐 드리기에 앞서서 미리 알아두면 너무 좋은 힌트, 즉 영순위를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시의 제목을 미리 읽어두는 것입니다. 모든 작품에는 제목이 있고요. 시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있는데요. 작가는 이 제목 속에 자기가 담아가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을 집약해서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작품의 핵심 소재나 아니면 핵심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즉, 제목만 눈여겨봐도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무엇, 즉 주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그냥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작품이 들어가져 있는데, 자, 작품 제일 끝부분 오른쪽 하단에 작품의 제목과 그리고 작가 이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제일 큰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나 시 해석에 있어서 말이죠. 작가가 왜 이 제목을 썼을까? 그런 궁금증을 안고 그 연관성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시를 쳐다보는 친구들하고는 다른 것이 보일 게 분명합니다. 자, 작가명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작가는 사람이다 보니 글 속에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성향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모의고사, 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푸는데 거기에 작품에 작가명으로 정약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수능이 사랑하는 작가이니까요. 보통 여러분이 정약용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정약용은 실학자인데 그 중에서도 농사천하지대본이라는 걸 주창한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중농주의 학파의 실학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탄간론을 비판하고 목민관으로서 어떻게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담긴 그의 대표작 목민심서나 흠음신서 같은 그런 대다수의 저서도 적었던 분이죠. 이런 그의 성향이 그의 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의 시를 보면 농민사회에 대한 모습이라던가 실학사상, 탐관오리 비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겨져 있죠.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정약용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정약용에 대한 공부가 잘 갈무리 되어 있고 그것이 수능에 나온다면 우리는 작품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 분석에 앞서서 가장 처음 작품명과 작가명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시 분석에 앞서 제목과 작가명을 확인해둬라.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를 감상하는 흐름,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에 적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하나씩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에는 보통 누가 등장하죠? 보통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주인공이 있는데 대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익숙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인 셜록 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지금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왓슨 박사입니다. 셜록 홈즈의 친구죠.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사람은 누구죠? 셜록 홈즈, 즉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항상 주인공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을 찾아주는데 일단 주인공이 화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간혹가다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때 누가 저를 정의할 때 국어왕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딸바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제 딸의 이름은 예담입니다. 임예담. 제 딸 예담이는요, 예쁜 것을 참 좋아해요. 치마도 좋아하고 구두도 좋아하고 심지어 왕관도 좋아하는데 오늘 유치원 등원시키는데 왕관이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접니까? 아니죠. 이야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제 딸 예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화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 해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주인공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주인공을 찾으셨다면 이제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을 찾아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 부정적으로 파악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TV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화면에서 널찍하게 화면을 즐기고 싶어서 85인치 TV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 85인치 TV가 국내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싸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역으로 수입해오는 해외 TV 직구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내가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즉 제품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회사 대표가 부도를 신청하고 잠적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필 이 타이밍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구매하고자 했었던 그 85인치 TV 돈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인천공항의 물류창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장이 잠적해서 제가 이미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했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 운임료, 관세, 창고 보관료, 그리고 국내 배송료까지 죄다 지불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그걸 도맡아서 하는 회사가 자신네들이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금액을 잠적해버린 사장에게 받지 못한 물류회사가 창고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런데 누군가 이 와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 파악하는 것이 시에서 왜 중요하냐면, 시는 서정문학이라고 했고, 서정문학은 정서가 가장 핵심, 즉 감정이 가장 핵심인데, 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다?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마이너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기분처럼 말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정문학의 가장 큰 핵심은 서정의 정자, 즉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상황을 먼저 파악해라.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정서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슬퍼서 막 절규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리고 방금 전처럼 선생님처럼 85인치 TV 구매해놓고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가게 되어 있고, 상황이 플러스면 정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정서를 지배하는 게 바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서정문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태도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상황이 마이너스고 정서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태도도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한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방금 선생님과 같이 TV가 창고에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손 쓸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떤 태도, 즉 포기, 마이너스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황과 그런 상황을 모아서 서류로 만들고 그거를 저에게 사기를 치게 된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낸 다음에 뭐 소비자 고발원, 국민신문고, 경찰청, 관세청에다가 지금 민원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거는 제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즉 플러스적인 자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선생님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짜잔 이렇게 플러스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즉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서를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주제를 지배하는 것, 주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지금까지의 흐름을 묶어서 주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주인공은 선생님, 나라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따라서 비록 슬프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 이거를 선생님이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슬프지만 이겨내려는 불굴의 의지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어때요? 주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잘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다? 주인공을 찾고 그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 상황을 통해서 정서를 유추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잡아서 이걸 이어줘서 뭘로 나온다? 이 주제로 묶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의외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를 감상하는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배우면서까지 우리는 시를 감상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시를 읽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것은 시를 좋아해서 읽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정 중에 있고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를 분석하는 방편으로서 시를 감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수능에서 혹은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이겠죠. 그럼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에서 나오는 시와 관련된 문제 유형은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의 의미. 두 번째, 화자의 정서와 태도. 세 번째, 시상의 흐름. 네 번째, 시어의 함축적 의미. 다섯 번째, 시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이 시의 감상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목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이미 여기에 있고, 시상의 흐름이라는 거는 시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 파악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숙달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5번으로 얘기했던 시의 표현 방법, 표현상의 특징은 그 표현법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배워야겠지만, 그래서 4번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는 짧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함축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함축적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축적 의미의 뜻은 말이죠,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작품의 문맥으로 볼 때 암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미가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의미를 우리가 함축적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문맥으로 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문맥이란 말 자체가 문장의 맥락이거든요. 즉, 문장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은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단어를 줄 텐데 그 단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긍정적 의미를 가졌는지 부정적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단어를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밤입니다. 밤. 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렸냐면, 이게 바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수 요소가 빠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밤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리도록 싸늘한 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밤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물론 나는 약간 싸늘한 그 느낌이 좋아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추위에 많이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보편성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 이 밤은 어떻다? 이 수식어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밤은 휴식의 시간. 자, 지금 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휴식의 시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활기를 되찾잖아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밤은 플러스로 사용됐을까요? 마이너스로 사용됐을까요? 네, 바로 플러스로 사용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똑같은 밤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어와 서술, 뒤에서 설명하는 서술어가 어떤 것이 왔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문맥을 찾으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문맥이란 건 무엇이냐? 문장에서 수식어와 서술어가 문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함축적 의미도 나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시는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완성되는 문학 갈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의 흐름을 완성하는 주제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꿀팁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를 감상하는 순서와 그리고 시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 정읍사 작품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